안녕하세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대구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거두절미하고 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26살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는데 식당을 하고 있는 친정엄마와 저 둘뿐이었다가 저에게도 온전한 가족이 생긴 거죠. 처음 뵙는 시어머니는 제 집안 사정을 다 알고도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남편은 삼형제 중 둘째였어요. 비교적 남편은 여유 있는 집에 자랐고 전 여유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제 앞가림은 하며 살고 있었죠. 대학 졸업 후 나름 취직도 잘하였고 집이 잘 살진 않지만 그래도 제 자신이 꿀릴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세상은 만만치 않았어요. 여기 결혼 패물이야. 그래도 며느리 보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겠니? 너한테 아주 잘 어울리는구나. 어머, 어머니, 너무 과세요. 이렇게 큰 다이아몬드는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예쁘게 잘 보관할게요. 너무 감사드려요. 그래, 너도 이제 우리 식구니까 잘 살아보자꾸나. 집안은 여자 하기 나름이야.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지. 내 말 명심하고 꼭 새겨둘 거라, 알겠지? 그래도 우리 둘째까지 장가를 가니까 이제 나도 모든 자식들 다 장가를 보내는구나.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다니까. 그리고 3년 정도는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거라. 정부 치면 좋잖니. 없이 살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의 호의에 참 감동했습니다. 처음엔 엄마와 단둘이 산다고 무시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결혼 전엔 좋은 모습만 보여주었고 꼭 집에 들어와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시댁에 사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어머님이랑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오산이었는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예단비로 인해 시어머니의 기분이 매우 상하신 일이 있었죠. 어쩜 골라도 그런 애를 골랐니? 예단비 보낸 거 봤니? 참나, 내가 기가 막혀서. 내가 지한테 해준 게 얼만데 꼴랑, 아휴.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지가 받은 것만큼은 해와야지, 안 그래요? 우리 집안을 뭘로 보고? 동서 들어오면 제가 단단히 기강을 잡아야겠어요, 정말. 어이없어. 이게 다 처음부터 잘해주니까 우리 집을 만만히 보고 그런 거라고요. 내 이걸 그냥 없이 사는 것도 눈 감아줬건만 그래도 해올 건 다 해와야지. 꼴랑 1,000만 원이 뭐야? 에휴, 열불나 진짜. 내가 이 집에 들여서 아주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들 거다. 지가 내 아들 아니었으면 이런 집에 시집 올 수나 있었어? 안 그러니? 그렇긴 하죠. 솔직히 동서가 이 집에 들어올 수 없는 군번이잖아요? 보니까 친정엄마도 조그만 기사식당이던데. 내가 진짜 100번 양보해서 허락을 했으면 지가 예단이나 이런 것들은 노력을 해야지. 하여튼 들어오기만 해봐라. 어머님, 노여워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하여튼 아주버님도 그 뻔뻔함에 분명 속아 넘어간 거라니까요. 시어머니는 제가 보낸 예단비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그날부터였을까요? 전 시어머니의 눈밖에 난 며느리였습니다. 친정집도 잘 살지 못했고 사정상 남편도 여의치 않아서 저희는 분가를 하지 못했고 둘째이긴 하지만 시어머니 뜻대로 같이 살게 되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에게 늘 얹혀 산다고 하면서 구박을 하셨고
주말마다 형님네와 서방님네가 방문을 하여 늘 12첩 반상을 차려내야 했어요. 그거마저 참 당연하게 여기셨는데 저도 언젠간 인정받는 며느리가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그저 마음속으로 참아왔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형님과 동서의 무시와 시어머님의 차별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한테 드리려고 백화점 갔다가 니트 하나 사왔어요. 한 번만 입어보세요. 어머, 너무 잘 어울리신다. 아이고, 무슨 이런 걸 다 사왔니? 하여간 네 센스는 정말 못당한다. 마침 가을도 돼서 니트 한 벌 필요했는데. 어머, 그러게요. 색깔이 화려한 게 어머님한테 너무 잘 어울리셔요. 동서, 진짜 센스 만점이다. 역시는 역시야. 내가 니들 덕분에 산다. 맨날 저거 보면서 분통 터졌었는데 주말마다 그래도 내 기분 풀어주는 건 너네밖에 없어. 그러게요. 평일에 많이 답답하시겠어요. 아, 형님. 이거 동태찌개 다시 해서 저 좀 싸주실래요? 맛있네요. 그나마 형님한테 요리 솜씨라도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것마저 없었으면 진짜 대량 난감할 뻔했는데. 어머님, 안 그래요? 아, 동태가 없어서 다음에 올 때 해놓을 테니까 가져가. 그래도 입맛에 맞으니까 다행이네. 많이 먹어. 없으면 네가 장 봐서 해다 주면 될 거 아니야? 네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밥 먹고 얼른 가서 장 보고 해라. 동서지간에 먹고 싶다는데 안 해줄 건 또 뭐야? 밥 먹고 장 봐와라. 이왕 하는 김에 그네네도 해주면 좋잖니. 어차피 집에서 할 일도 없는데. 지금 장을 또 어떻게 봐요? 엄마도 참. 주말이기도 하고 막히는데 그냥 다음에 해다 먹어요. 그만하시고. 네? 너 지금 매미 앞에서 네 와이프 역성 드는 거냐? 참나. 내가 뭐 무리한 거 요구했어? 애미 말해봐라. 내가 무리한 거 요구했니? 아휴, 아주버님 무서워서 뭐 해달라고 할 수가 있겠나요? 아니에요, 됐어요. 다음에 해주세요, 형님. 어머님, 저 괜찮아요. 속에서 열불 천불이 났지만 정말 화를 삭혔는데 어차피 말해봤자 싸움만 날 것 같아 그냥 속으로 삭히기 일쑤였고 대놓고 들으라는 듯이 무시는 기본이었어요. 처음 3년은 다 참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참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이 집의 시집와 매번 살림의 굳은 일에 손 마를 일이 없었는데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지 화가 났어요. 남편만 지잡듯이 잡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 시어머니에게도 말대꾸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 그럴수록 절 더 미워하셨어요.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해? 어머님 3년 뒤면 우리 분가시켜 주시기로 한 거 아니었어? 그런데 이게 뭐냐고. 3년이 지나도록 분가 말씀도 없으시고 맨날 나한테 없이 살았다. 근본 없다. 얼마나 막말하시는 줄 알아?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하냐고. 아, 그럼 어쩌냐. 나이 드신 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리고 엄마도 얼마나 속이 상하면 그렇겠소. 너, 내 아들 잡지 말고 나한테 대놓고 말해라. 아주 시어머니 집에서 큰 소리로 남편 잡는 거 그거나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니? 네, 말씀 나온 김에 얘기할게요. 어머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시집 오면서 지금까지 어머님이 하란 대로 다 했고 지금까지 이 집 살림 제가 다 꾸리고 살았어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주말마다 형님이랑 동서 오면 은근히 대놓고 저 무시하시고 제가 왜 마음에 안 드시는 건데요? 말씀을 해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너 말 잘했다. 너네 형님이랑 동서가 이 집에 얼마나 많은 걸 해온 줄 아니? 난 이 예단부터가 마음에 안 들었어. 없이 산다고 무슨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집에 시집 오면서 꼴랑 1,000만 원? 그리고 그 정도였으면 이 집에 희생하고 봉사하는 거 당연한 거지. 네가 누구 덕에 먹고 사는데 지금 이렇게 불평이야? 니네 형님이랑 동서 봐라. 커리어 우먼이 따로 없잖니? 어머님, 저도 일할 수 있어요. 어머님이 맨날 살림하라고 네가 나가서 뭘 하냐고 구박하시지만 않았어도 저 취직했다고요. 뭐야? 니까짓 게 뭘 할 수 있는데? 푼돈이나 벌어오겠지. 그럴 바엔 이 집 살림 하라고 한 것도 죄냐? 어차피 도우미 아줌마 쓰는 것보다 네가 하는 게 나으니까 너 보고 시키는 거 아니야? 너도 이 집에 공짜로 머무를 순 없잖니. 아, 엄마도 그만하세요. 당신도 그만해. 엄마, 우리 분가할게요, 그냥. 어차피 이렇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시어머니가 언성 높여 싸우자 남편은 분가를 선언했고 저희가 분가를 하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돈 한 푼 보태주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배은망덕하다고 오히려 저희를 쫓아내려고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무시당하고 사느니 6평짜리 원룸이라도 마음이 편한 게 낫다 싶었어요. 그 길로 짐을 싸서 집을 나왔고 남편도 본인의 어머님께 실망을 많이 했는지 제 말을 다 따라주었고요. 저희가 집을 나왔다는 소식을 친정엄마가 알게 되자 마음을 많이 아파하며 종잣돈을 주시더라고요. 엄마도 살기 힘든 팍팍한 세상에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이걸로 뭐라도 해봐라. 그래도 이 서방 월급만으로 언제 집 사고 하겠어. 이걸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라도 해봐. 내가 너 결혼할 때 번듯하게 해준 것도 없고 그래서 네가 이런 꼴을 당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엄마가 다 미안하다 정말. 아니야. 엄마가 왜 미안해. 그리고 이런 거 안 해줘도 돼요. 정말 미안해. 이거 엄마 종잣돈인데 내가 어떻게 건드리겠어. 받아둬. 엄마는 너 믿어. 분명 잘할 거야. 그래야 너도 시댁에 면이 설 거 아니야. 엄마 말 듣고 이거 받으렴. 엄마, 너무 고마워. 못난 딸한테 이렇게 종잣돈까지 해주고 진짜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진짜 꼭 성공할게. 지켜봐줘. 참 재스러웠고 하나밖에 없는 딸 시댁 눈밖에 나는 걸 보고 엄마는 마음이 아프셨는지 몇십 년을 모은 종잣돈을 건네주셨는데 전 그 돈으로 이악 물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낮 없이 일만 했는데 다행히 친정엄마의 음식 솜씨를 닮은 저는 음식점을 열자마자 대박이 났어요. 손님은 줄을 이었고 문전성시가 따로 없었는데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한번 방문했던 손님들이 재방문을 하고 입소문을 많이 내주셔서 가게는 끊임없이 잘 되기 시작했고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구나 싶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공하다니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의 그 기발한 레시피 아니었으면 진짜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야. 아니야. 당신도 많이 도와줬지 뭐. 그래도 이렇게 성공해서
엄마 돈도 다 갚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너무 고맙지 뭐. 이제 우리 집도 사고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 정도 되니까 너무 좋다 진짜. 당당하게 우리 힘으로 말이야. 정말 고생 많았어. 가게는 열자마자 1년 만에 저희는 투자금을 다 회수했고 가맹문의가 빗발쳤어요. 더 황당한 건 저희가 성공한 걸 어떻게 알았는지 슬금슬금 형님네가 저희와 접선을 시도하더라고요. 가게를 열고 1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황당하더라고요. 본인들 잘났다고 그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친근한 척, 아는 척인지. 하지만 남편은 본인 형제라서 그런지 외면하지 못했고 저 역시 시간이 지나 응어리는 조금 풀렸지만 그래도 솔직히 너무 얄미워서 마주하고 싶지 않은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래도 형수한테 먼저 연락 온 건데 우리도 이참에 엄마한테 가서 인사드리고 해야지 않을까? 엄마도 말은 안 하셨겠지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몇 년을 못 보고 살았는데. 이참에 우리 성공한 것도 보여드리고 화해하고 지내면 좋잖아. 난 아직 모르겠어. 솔직히 어머님 그리고 형님네 동선애한테 응어리가 안 풀려. 우리 얼마나 업신여겼어. 자기 다 잊었어? 이젠 안 그럴 거야. 먼저 연락 온 것도 보면 본인들도 미안해서 그런 건데 이참에 연락할 구실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제 연락을 한 거겠지. 나한텐 그래도 가족인데 당신이 한 번만 마음 좀 풀어주라.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다신 보고 싶지 않은 얼굴들이었지만 남편의 애원에 저도 마음을 열기로 했고 2년 만에 시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오랜만에 간 시댁에선 처음으로 앞치마를 한 형님과 동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얼마나 알랑방구를 끼던지 참 우습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저를 보고 별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그저 남편을 보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떨떠름했지만 이왕 오게 된 거 그래 응어리 한번 풀어보자 라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러나 역시는 역시였죠. 형님과 동서는 원하는 게 따로 있었어요. 어머, 동서 왔어? 얼마만이야 이게? 그동안 연락 딱 끊고 얼마나 섭섭했는 줄 알아? 어서 와. 그래도 동서네 온다고 나랑 동서랑 아침부터 요리 준비하느라 얼마나 시간을 많이 쏟았는데. 우리 요리왕 동서에 비하면 맛있을까 모르겠네. 잘 왔다. 앉아서 밥부터 먹어. 오랜만에 이렇게 삼형제 다 모이니까 너무 좋구나. 네 아버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잘했다고 할지 모르겠어. 우리 묵혀있던 오해는 다 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다 털자. 알겠지? 얼른 와서 먹어라. 형님, 어서 앉으세요. 우리 귀하신 형님. 아마 이 집에서 제일 잘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부러워 못 살겠다니까요. 일에서 기술이 있으면 먹고 살 수 있다니까. 아우, 부러워 정말. 근데 진짜 형님이 하신 음식들 정말 맛있었잖아요. 확연히 다른 태도에 거부감이 들었고 이 집에서 살면서 늘 서럽기만 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으니 참 어찌할 줄 몰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본인 형제들과 어머니라 그런지 매우 기분이 좋아 보여서 그저 남편만을 위해 참았습니다. 아직까지 호의를 보이고 있으니 그냥 참자라는 마음이었고 중간중간 표정 관리가 안 되었지만 허벅지를 꼬집으며 참았어요. 그래, 장사는 잘 된다더니 뭐 얼마나 잘 되길래 얘네들이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거냐? 뭐 연매출이 얼마인데?
다행히 목도 좋고 때를 잘 잡아서 잘 되는 거죠. 막 떠들썩하게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먹고 살만은 해요, 이제. 처음 이 집 나가고 원룸에서부터 시작했거든요. 형님네랑 동선에 어머님이 다 집 한 채씩 해주실 때 저희는 저희 힘으로 지금까지 올라온 거죠. 그래? 다시 들어와 살거라. 애도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 이 할미가 봐주는 게 낫지 않니? 너 사업 때문에 바쁠 텐데. 아니요. 요샌 시터가 거의 다 챙겨줘요. 주말엔 애랑 시간 많이 보내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어머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니 넌 어쩜 그렇게 딱 잘라 거절하니? 남보단 내가 나을 거 아니야. 내가 봐주겠다는데도 그렇게 딱 잘라 거절해야겠어? 네. 예전에 이 집에 살 때 우리 아름이 우는 소리도 듣기 싫어하셨잖아요. 지금 시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제 말에 어머님은 기분이 상했는지 표정이 안 좋아지셨는데 이제 와서 다시 들어와 살라니 기가 막혔습니다. 전 혹여나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에 콩고물이라도 바라는 것 같아 내심 기분이 안 좋았고 제가 시어머니와 대화해서 이렇게 철벽을 치자 동서와 형님은 대놓고 저희에게 돈을 꺼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걸 빌미로 오늘 자리를 마련했던 거고 이 집 식구들은 하나같이 변하지 않았더군요. 이제 돈 좀 버니 사람 취급을 해주며 돈을 꺼달라는 심보 진절머리 났어요. 어머, 형님도? 무슨 그렇게 딱 잘라 거절을 하세요? 어머님 무한하게. 사실 형제 좋다는 게 뭐예요? 이랑 아주버님 사업하는 거 요즘 좀 어렵거든요. 투자금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머님은 이미 저희에게 투자를 많이 해주셔서 여의치도 않고 그나마 투자할 수 있는 게 형님네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 너희가 잘 되는 김에 얘네 좀 도와줘라. 형제 좋다는 게 뭐야? 너네가 조금만 도와주면 얘네 일어설 수 있대. 아, 형이랑 동생네가 다 어렵구나. 내가 집에 가서 이 사람이랑 상의해 볼게요. 참 힘들었겠다. 말도 못하고. 마음이 안 좋네요. 뭐? 상의? 아니요, 죄송해요. 저희 투자 못 해드려요. 저희도 이제야 막 빛을 본 거고요. 투자할 돈도 없고요. 죄송합니다. 얘 좀 봐. 네 남편은 괜찮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그리고 형제가 좀 투자해 줄 수도 있는 거지. 어쩜 이러니 너는? 어머니도 예나 지금이나 안 변하셨네요. 이제 와서 형제 좋다는 게 뭐냐뇨? 그동안 저희 한 번도 안 찾으시다가 이제 와서 돈 필요하니까 이렇게 찾은 거 아니에요? 막말로 어머님 재산 다 형님네랑 동선에 들어간 거잖아요. 저희한테 뭐 10원 한 장 들어간 거 있어요? 그래놓고 투자를 하라니.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당신도 그런 줄 알아. 나 절대 투자 못하니까. 그리고 제 사업 진행하는데 이 돈 한 푼 들어간 거 없고요. 다 친정엄마 돈으로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권한 없으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전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 저를 쫓아왔어요. 그리고 차에서 저한테 섭섭하다는 둥,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가족들한테 왜 이러냐는 둥 헛소리를 하는데 참 기가 막히면서 정말이지 천지구분 못하는 남편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2년 만에 보는 가족인데
그렇게 무자르듯 딱 잘라서 말하고. 형수랑 재수씨가 얼마나 고민하고 꺼낸 말이겠소. 좀 이해 못해? 너한텐 남이어도 나한텐 하나뿐인 가족이야. 이번 일 진짜 너무한다. 너 이렇게 모진해였니? 뭐? 내가 그동안 어떻게 참아왔는데. 막말로 동서랑 형님, 나 얼마나 깔보고 무시했어? 거기다 어머님까지 더불어. 그래놓고 이제 와서 투자금 좀 해달라고? 절대 못해줘. 내가 왜? 나 우리 엄마 종잣돈으로 시작한 사업이야. 본인들이 한 푼이라도 보태줬어? 이대로 손절하려면 하라고 해. 나 아쉬울 거 하나 없어. 내가 그동안 당한 것들만 생각하면 이가 갈려. 알아? 당신 때문에 참는 거야. 아, 모질다 진짜 너라네. 그놈의 돈. 하여튼 우리 가족한테 그렇게 대하는 거 나 못 참아. 내일이라도 가서 사과해. 사과? 웃기고 있네. 너네 식구들이 와서 나한테 사과하라고 해. 사과 한마디 없이 어디서 투자금을 달라고 해? 뻔뻔해도 유분수지.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었고 그냥 무시했어요. 중간에 남편이 지속적으로 닥달을 하였지만 깡그리 무시했어요. 정말이지 그 집 구석에 한 푼이라도 들어가는 게 너무 싫었고 제가 돈을 쥐고 풀어주지 않자 남편은 저 몰래 들어놓은 적금까지 해약을 하고 결국 형님네와 동서네를 도와줬습니다. 정말 화가 나면서 이 인간도 남이구나 싶더라고요. 우리 친정엄마 한번 모셔서 맛있는 거 대접할 생각은 못하고 그저 지 가족들밖에 모른다는 게 피가 거꾸로 쏟았지만 남편은 당당했어요. 미쳤구나, 네가 드디어. 어떻게 그 돈을 나랑 상의도 없이 니네 가족한테 줄 수가 있어?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우리 가족 내가 돕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그리고 네 돈만 있는 거 아니잖아. 나도 열심히 번 거잖아. 그러니까 권리 있어. 너무 그렇게 몰아세우지 마. 너한테 속물일 가족일지라도 나한텐 하나뿐인 가족이나 다름없으니까. 알겠어? 그래, 넌 결혼하고 지금부터 네 가족은 나랑 내 딸이 아니라 시댁 식구들 뿐이었지, 안 그래? 그래놓고 우리 엄마 돈 받아서 사업하자고 할 땐 좋다고 그러더니 지금 네가 우리 엄마한테 밥 한 번 대접한 적 있어? 당신한테 진짜 실망이다. 너무 실망이야. 당신이 열심히 번 돈이라고? 아, 기가 막혀. 회사에서 일하면서 너 생활비 한 번 갖다 준 적 있니? 다 내가 꾸려간 거 아니야? 아주 대놓고 무시하는구나. 돈 못 벌어오는 남편이라고. 너 원래 이렇게 속물근성 있는 애였냐? 이래서 없이 산 애들이 무섭다고. 돈 좀 버니까 지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는 거지. 어쨌든 우리 가족 무시하는 꼴은 더 이상 못 봐. 남편과는 그 뒤로 냉랭했는데 냉랭하다 못해 남편은 제 버릇을 고쳐줘야 한다면서 그 길로 짐을 싸서 시댁에 갔어요. 너무 황당했고 뼈 빠지게 고생해서 이만큼 식당 키워놨더니 본인의 가족들만 챙기는 것 같아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가게 이전을 해야 할 때가 왔는데 남편과 상의하고 싶었지만 연락도 되지 않는 남편이었고 그저 제가 사과하기만을 바라는 남편이 얄미워 저도 연락을 하지 않았었죠. 전 그대로 혼자 가게 이전을 준비하고 있었고 한창 바쁘고 예민한 이 시점에 시어머니가 전화가 왔는데 아주 노발대발 화난 목소리로 말이죠. 전화를 받기 싫었지만 남편과 얘기도 해야 하고 또 무슨 일일까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당장 본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 어디 있니? 지금 당장 우리 집에 오너라. 기가 막혀서. 내가 혈압이 거꾸로 올라. 이 전화 끊자마자 당장 출발해. 무슨 일이신데요? 저 지금 바빠서 그래요. 말씀해 주시면 이따 저녁이라도 들릴게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 일단 와서 얘기해. 참나, 기 막혀 진짜. 그럼 네 주제에 그럼 그렇지. 전화 끊고 꾸물거리지 말고 바로 출발해. 시어머니 전화를 끊고 시댁으로 향했고 남편도 시댁에 있던 터라 겸사겸사 얘기 좀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출발했어요. 하지만 현관문을 들어서는 그 순간 다짜고짜 시어머니는 제 뺨을 날리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혔는데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은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내 점포에 붙은 폐업 딱지를 보고 단박에 뺨을 날린 거더라고요. 그리고 곧장 저에게 그동안 시댁에 남아있던 작은 짐들을 싸라고 하시며 막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았는데 웃음이 나면서 맞자마자 저도 똑같이 시어머니에게 뺨을 날렸고 뺨을 맞은 시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오자 아주 머리를 잡고 흔들어대며 날려버렸어요. 어찌나 속이 통쾌하던지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간 것 같았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지금 네가 나를 쳐?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너? 정신이 어떻게 된 모양이지? 점포 패요?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그럼 그렇지. 넌 면상이 사업할 면상도 아니야. 꼴랑 몇 년 돈 좀 만졌다고 네가 뭐 되는 줄 알았지? 근데 패요? 우리 아들 없으니 꼬락서니가 그 꼬락서니가 되지. 내 아들 눈 뜨고 코 베이는 꼴은 못 봐. 당장 이혼해. 너같이 무식하고 시애미한테 이렇게 대하면 못 참아. 너한테 어울리는 자리는 그냥 식모 나부랭이야. 알아? 참나. 바로 폐업 처리를 해? 너 능력도 없는데 우리 아들이랑 왜 사니? 아주 너네가 가만 안 있을 줄 알아. 어디 지가 돈 가지고 유세야 유세길. 지 주제에 너같이 박복한 애랑 우리 아들 살게 할 수 없어. 폐업이라니? 무슨 소리야? 엄마가 볼일 보고 오다가 봤대. 우리 가게 폐업한다니 너 설명 잘해야 할 거야. 알겠어? 그리고 엄마한테 그게 무슨 손버릇이야? 당신 원래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었어? 아, 진짜 안 되겠다. 나도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아. 아, 진짜 우습다 정말. 아니 고마워요 정말 다들. 나 각성시켜줘서. 내가 절이라도 올려야 하나? 아니 절 좀 할게요. 그리고 맞을만 하니 맞았지. 먼저 나 건드렸잖아. 내가 못 날릴 줄 알았어? 내가 왜? 더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모자가 쌍으로. 전 그 자리에서 어머님께 꾸벅 인사를 올렸고 어머님이 준비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남편은 이미 본인 도장을 찍었는데 어머님네 있으면서 완전 시댁 사람이 된 남편이었죠.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제가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하며 어머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던졌고 제 한마디에 어머님과 남편은 그대로 얼음이 되더라고요. 잘 떨어져 나가줘서 고맙다 정말. 아, 폐업? 우리 6층 건물로 증축해. 문 열면 놀러와. 자기한테 말하고 상의했어야 했는데 통 집에 들어와야 상의를 하지. 어차피 가게 우리 엄마 명의잖아? 아줌마 잘못하셨어.
폐업이 아니라 우리 확장 이전이에요. 그것도 6층 건물로. 참나. 어쨌든 서류는 먼저 준비해줘서 고맙고요. 이거 오늘 당장 접수할게요. 일하는 이모님이 폐업이라고 잘못 붙여놨다고 하길래 얼른 뗐더니 그 사이 그걸 보셨어? 잘된 일이네. 어쨌든 놀러 와요. 뭐라고? 건물을 사서 증축 간다고? 아, 참나. 내가 그걸 믿을 줄 알아? 너 괜히 우리 약 올리려고 하는 소리지? 자기야, 일단 진정하고 그 이혼 서류 좀 줘봐. 아, 엄마가 너무 섣불렀어. 나보고 그렇게 도장 찍으라고 성화를 하셔서. 너도 똑같아. 그날 집 나갈 때 너를 두고 나왔어야 했는데 이런 인간일 줄 모르고 몇 년을 속았다니. 됐어. 우린 끝이야. 너 1인보다 와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나는 너네 가게가 폐업인 줄 알고 그랬던 거라고. 폐업을 했든 안 했든 어쨌든 돈만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진절머리 나게 무식해서야 원. 제가 싫어요. 이제 29석. 당신 아들 어디 당신이 원하는 며느리감 얻어서 결혼시켜봐. 누가 버티고 좋아하나. 마마보이의 무슨 졸부짓구석. 전 그 길로 법원에서 이혼 서류를 접수하였는데 남편도 도장을 찍고 합의했던 결과라 바로 조정이 들어갔지만 저에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청구하더라고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할 수 없이 변호사를 동원해 소송을 준비해야 했고 제가 소송에 들어가고 이혼 소송이 길어지자 정말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친정엄마의 종잣돈으로 시작한 사업 모든 걸 엄마 이름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사실상 제 앞으로 된 건 없었기에 진짜 다행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게 재산 분할해줄 재산은 없었고 아이의 뜻에 따라 친권 양육권도 모두 다 제가 가져올 수 있었어요. 오히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서 제가 그동안 받았던 시어머니의 정신적 괴롭힘, 이 집에서 사람 취급 못 받은 것들까지 다 위자료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저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했죠. 법정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표정이 진짜 코미디를 찍는 것처럼 웃기더라고요. 저 몰래 적금을 해약해 형님네를 도와준 돈까지 남편은 저에게 고스란히 돌려줘야 했는데 그 적금도 제 이름이었거든요. 법은 참 좋은 거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왜 너한테 돈 한 푼 못 받아? 너 그렇게 부자인데 왜 재산 분할이 안 되냐고? 이럴 순 없어. 다행이지. 엄마 이름으로 해놓은 게. 아줌마 돈 많다며 유세 그만 떨어요. 그렇게 잘 사는데 왜 내 돈까지 가지려고 해요? 됐고 더 이상 엮이는 일 없을 테니 위자료나 잘 보내요. 내가 참고 살았던 건 그나마 저 인간이 내 편인 줄 알아서 참고 살았는데 마지막에 인성 잘 보여줘서 고맙네요. 덕분에 해방됐지 뭐예요? 욕심으로 똘똘 뭉친 인간들이랑 잘 지내봐요. 그 인성 가지고. 뭐라고? 없는 거 받아줘서 먹이고 입히고 해줬더니 이제 와서 제 잘난 줄 아네 저것이? 너네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요? 그리고 먹이고 입히고? 웃기지 마요. 나 당신 집에서 식모처럼 안 한 거 없으니까 요새 그만 떨어대요. 꼴랑 건물 하나로 진짜 졸부육내 더럽게 내네. 없이 살아서 한번 부자 되더니 아주 태생이 부자인 줄 알아요? 웃겨 진짜. 아니 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라니까. 알잖아. 내가 우리 가족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단번에
이혼을 결정해. 네가 먼저 도장 찍었잖아. 그 서류 보면 내가 달달 떨 줄 알았니? 오히려 땡큐지. 알아서 떨어져 나가주니. 그래도 우리 아름이랑 당신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라고 그래. 내가 철이 없었어.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라. 아니, 난 당신 같은 인간이랑 못 살아. 요 몇 달 당신 인성 다 봤거든. 니네 엄마랑 아주 똑같더라. 그 애미의 그 아들. 그냥 네 엄마 탓을 해. 아니다. 너도 반성해. 그 나이 먹도록 엄마 치마폭에 둘러싸여서 천지분간 못하는 네 줏대 말이야. 전 이 말만을 남기고 남편과 완전 끝을 냈어요. 6층짜리 건물로 증축을 하고 오히려 더 손님도 늘고 가게는 정말 잘 되었죠. 남편은 중간중간 연락이 와서 다시 합치자는 헛소리를 했지만 간단히 무시했고 친정엄마 또한 잘한 일이라며 절 응원해 주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가맹까지 내주며 엄연한 법인회사로 전환이 되었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이악 물고 열심히 버티고 살다 보니 이렇게 좋은 날도 있구나 싶어요. 가끔 지치고 힘들 때 그동안 힘겹게 살아왔던 것을 생각하면 지칠 틈도 없는 것 같고요. 인생에서 언제가 제일 행복하냐 물으면 전 지금 바로 이 순간이라고 대답할 만큼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만 바라보시는 친정엄마에게 이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제일 기뻐요. 항상 걱정스러운 딸, 그나마 성공해서 엄마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게 효도하는 거겠죠? 앞으로도 엄마에게 잘하는 딸이 되려고요. 이야기를 쓰고 보니 저에게도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자리 잡았으니 이것마저 에피소드다라고 생각한답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시련이 있으시더라도 용기 잃지 마시고 버티시길 바랄게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에 살고 있는 37살 여자입니다. 이번 추석 때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일을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해 형님들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었는데요. 불과 며칠 되지 않아서 그런지 저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가 않네요. 항상 저희 가족을 무시하더니 이번 일로 인해 아주 시댁 집안이 발칵 뒤집혀서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이번 추석 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음식을 만들고 있을 때 큰형님의 한마디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듣고 있는 동안 그 자리가 너무 불편했고 옆에서 묵묵히 음식 만든 걸 정리하고 계셨던 시모가 큰형님에게 눈치를 주면서 안 좋아질 분위기를 미리 차단하셨지만 이미 저는 기분이 상한 상태였죠. 그런 얘기 하려고 모인 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막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기분 좋은 명절날 꺼내는 거야. 어머님은 꼭 막내 동서 편만 들어주시더라. 제 편에서는 생각도 안 해주시면서 정말 너무하세요. 너무한 게 아니라 말을 좀 가려서 하라는 거야. 굳이 오늘 같은 날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얘기를 꺼낼 필요가 없다는 거지. 형님이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요. 동서, 어머님 말처럼 우리가 이런 말 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지? 당연히 한 가족으로서 걱정이 되니까 하는 말이잖아. 안 그래? 그런데 그걸 기분 나빠하면 안 되지. 에이, 설마 막내 동서가 그렇게 개념이 없으려고요? 저희가 걱정하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을 텐데요. 글쎄 그만하라니까. 지금은 음식 만드는 데나 집중해라. 막내는 일단 나 좀 따라오거라. 장이 똑 떨어졌다. 시모는 점점 안 좋아지는 분위기 때문에 저를 데리고 뒷마당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리고 제 눈치를 살피면서 괜찮냐고 물어보시길래 어색한 웃음으로 분위기를 넘겼습니다. 시몬은 한숨을 쉬면서 새 형님을 따로 불러 따끔하게 혼내겠다며 제 편을 들어주셨고 중간에서 차단해 주신 덕분에 더 이상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매번 얼굴을 볼 때마다 제 딸의 상태에 대해 물어보면서 안 좋게 생각하시는 새 형님들이 저 또한 마음에 들지 않았었어요. 언젠가는 분명 터질 것처럼 모두가 긴장한 상태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형님들은 제가 시부모님께 처음 인사를 드릴 때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부유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형님들과 대화 자체도 달랐고 어울리며 놀 수 있는 그런 환경 자체도 조성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를 무시하고 가진 거 없는 집안이라고 같이 어울리는 자체를 창피해 하셨습니다. 새 형님들은 온몸에 명품을 치장하고 있지만 저는 그냥 인터넷에서 싼 거 구입하거나 대형 마트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 위주로 구매하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 저를 데리고 다녔을 때 주위의 시선을 중요시 생각하셨던 새 형님들은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웃긴 건 새 형님들 전부 다 집안이 부유한 건 아니에요. 전부 다 아주버님 잘 만나서 인생길이 핀 거죠. 큰 아주버님은 사업을 하시고 둘째 아주버님은 성형외과 의사에 셋째 아주버님은 대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남편은 일반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그렇다고 남편이 돈을 못 버는 환경은 아니에요. 대기업 못지않게 꽤 많은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저 사치 안 부리고 집안 환경에 맞게 살면서 현재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죠. 형님들은 그저 남편을 잘 만난 것 뿐이지 정말 형님들 집안이 잘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모는 항상 저와 단둘이 대화할 때 하시는 말이 있으세요. 불려우 같은 여자가 셋이나 들어와서 언젠가는 집안을 말아먹을지도 모르겠다며 처음 인사 왔을 때와 다르게 셋 다 발톱을 숨기고 있었다며 저 말고는 정상적인 며느리 하나 없다고 속 터진다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새 형님들은 서로 똘똘 뭉쳐서 모든 걸 함께 했지만 저는 언제나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죠. 그래서 시모는 항상 제 편에서 저를 위해 주셨기 때문에 형님들이 제 아픈 곳을 건드려도 몇 번이나 참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싸우는 것도 원하지 않았고 괜히 형님들 심기 건드려서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을 일부러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묵묵히 참고 또 참았습니다. 어차피 명절이 지나면 얼굴 볼 일 거의 없고 연락도 주고받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참는 게 이기는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렇게 시모와 뒷마당에서 장을 푼 뒤 서둘러 주방으로 돌아와 저녁상을 차리고 있는 형님들을 도와 정신없이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들어도 무거운 상을 음식이 가득 담겨있는 상태에서 큰형님이 저 혼자 들고 나가라는 말에 당황한 나머지 우물쭈물거리며 어색한 웃음으로 혼자서 상을 들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자 저를 보며 화를 내셨습니다. 막내 동서는 항상 그게 문제야. 시키면 알아서 하면 될 것을 굳이 나한테 다시 되물어야 되는 거야?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지금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막내 동서가 상을 들고 거실로 나가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해결을 봐야지. 밥까지 떠먹여줘야 되겠어?
애도 아니고 어떻게 된 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형님, 제 말은 저 혼자 음식이 가득 담겨있는 상을 혼자 들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 힘들다고 말씀드린 것 뿐이고 잠시 도와달라고 부탁한 건데 이게 화낼 문제는 아니잖아요. 상을 같이 들어주실 분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저희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할게요. 솔직히 저 혼자 들고 나가라는 상을 형님들도 혼자 들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오늘따라 막내가 말이 많아졌네? 옆에 어머님이 계신다고 너무 믿고 설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나중에 큰 코 다친다? 막내가 이런 식으로 형님들을 대하니까 동서딸 예진이가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부모 잘못 만나서 발달 치료나 받고 있잖아. 이래서 집안 유전자가 중요한 거야. 우리처럼 유전자가 잘나니까 애들 봐봐. 전부 다 순위권 안에 들어가 있고 영재 소리 듣고 있잖아? 형님, 상드는 문제 때문에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예진이 얘기로 흘러가는 거예요? 적당히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따 대고 지금 눈을 치켜뜨면서 얼굴을 붉히는 거야? 오늘 개념을 집에다 놓고 온 거니? 그동안 쥐 죽은 듯 토달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 동서가 하는 행동은 상당히 거슬리네. 이따가 나랑 얘기 좀 해야 되겠어. 큰형님은 셋째 형님에게 대들었다고 화를 내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둘째 형님이 서둘러 상을 들고 나가라는 말에 셋째 형님과 함께 상을 들고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너무 무거워서 비틀거리며 조심스럽게 거실로 향하던 도중 갑자기 발에 무언가 둔탁하게 걸리는 느낌이 나더니 비틀거리다가 중심을 잃게 되었고 제 앞에서 뒷걸음으로 상 나르는 걸 도와주셨던 셋째 형님이 결국 뒤로 넘어지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상 위에 있던 음식들과 국들이 전부 셋째 형님의 얼굴로 쏟아지게 되면서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네요. 셋째 형님의 비명으로 첫째 형님이 기다렸다는 듯 언성을 높이며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둘째 형님까지 합세하면서 저를 궁지에 몰아가자 집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동서, 지금 일부러 상을 밀어버린 거지? 뒤에서 똑똑히 봤는데 일부러 비틀거리는 척하면서 뒷걸음으로 상을 들고 가던 셋째 동서가 중심을 잡지 못하게 확 밀어버렸잖아. 힘들게 만들어 온 음식들은 어쩔 거야? 형님, 그건 오해세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리고 힘들게 만들어 놓은 음식을 엎을 만큼 제가 간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는데 제 뒤에 둘째 형님이 계셨잖아요. 바닥에 턱도 없는데 어떻게 넘어질 수 있겠어요? 어머, 동서 말하는 것 좀 봐라. 나는 음식을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었다고. 열심히 주방일 하는 나를 그런 파렴치한으로 몰고 가? 내가 봤어. 일부러 미끄러지는 척하면서 일부러 내 쪽으로 상을 밀어버렸다고. 이제는 거짓말도 뻔뻔하게 하네. 그만들 해라. 너희들 싸우는 모습 구경하려고 명절날 모이는 거 아니다. 셋째는 얼른 가서 씻고 옷 갈아입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깨진 그릇들이랑 음식들 전부 주워 담고 큰애랑 둘째 너희들도 잘한 것 하나 없다. 음식 준비하다가 무거워하면 같이 들어주면 될 것을 그걸 무리하게 시킨 너희들한테도 잘못이 없는 건 아니지. 그러니 더 이상 분란 만들지 마라.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왜 항상 막내 편만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희 편에서도 생각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희들 중에
하나라도 막내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셋 다 똑같이 뭐가 그리 마음에 안 들어서 헐뜯으려 하는 건데, 그래서 내가 막내 편을 들어주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되기라도 했다는 거니? 나까지 너희들처럼 똑같이 해줘야 속이 후련하겠어? 한 식구가 됐으면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편을 가르고 있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너희들 전부 다 나가거라. 형님들의 불만이 결국 시모를 분노하게 만들었고,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기 시작하시자 형님들은 당황했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닥에 널브러진 음식들을 치우는 걸 도와주셨습니다. 남편과 아주버님들도 많이 놀라셨는지 서둘러 바닥에 깨진 그릇들을 치워주셨고, 시모는 화가 많이 나셨는지 밖으로 나가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함께 모여 서둘러 정리를 끝낸 다음 다시 상을 차려서 남편과 아주버님의 도움으로 큰 상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하필 남자들은 밖에서 그동안 시부 혼자서 손을 쓰지 못하시고 방치하셨던 외부 곳곳을 수리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집안의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셋째 형님의 비명소리에 모두가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오면서 저희 사정을 알게 되었던 거네요. 원래 무거운 건 남자들이 들어줬었는데 하필 그날 이런 일이 발생이 되었던 거죠. 그래도 어찌어찌 해서 상황을 수습한 다음 모두가 둘러앉아 마음을 진정시키며 시모의 눈치를 보면서 아무 말 없이 밥을 먹고 있는데, 형님들의 시선에서 느껴지는 따가움은 견뎌내기가 힘들 정도로 저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를 만큼 형님들은 저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날 제 머릿속에 가득했던 생각은 빨리 명절이 끝나고 두 번 다시 형님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싫어한다고 해도 사람을 막대할 정도로 제가 잘못한 것도 없었기 때문에 형님들의 행동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시모는 모두가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 형님들에게 명령을 하셨고, 시모의 지시에 어이가 없다는 듯 저를 노려보면서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아니죠. 그럼 막내 동서는 그냥 놀고 먹으면서 쉬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어머님께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게 오히려 모두에게 불화를 조성해주고 있다는 걸 모르세요? 뭐든지 공평하게 나눠야 불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기 싫다는 거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 번만 더 셰미 말에 토를 달거나 대들면 그땐 인연 끊을 테니까 그냥 조용히 시키는 대로 움직이거라. 너희들 셋 다 여기 상에 있는 음식 전부 정리하고 설거지 끝낸 다음 과일까지 내와라. 그리고 막내 너는 셰미랑 갈 데가 있으니까 서둘러 옷부터 입거라. 너희는 내가 갔다 올 때까지 전부 다 처리해놔라. 알겠니? 시모는 화가 가라앉지 않으셨는지 형님들한테 주방 일을 시키셨고, 시모는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지 알려주시지도 않으셔서 무작정 시모의 뒷공무니만 쫓아갔고, 남편과 아주버님들은 항상 조용하고 침착하셨던 시모의 모습에 많이 당황했는지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네요. 신발을 신고 현관을 나서는 순간까지 형님들은 아주버님들께 제가 개념이 없다며 불만을 털어놓으셨고, 혼자 있을 남편이 걱정도 됐지만 우선적으로 시모의 말을 따라야 했던 터라 집에 계신 시부께서 중간 역할을 잘 해주실 거라 믿고 시모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걸어서 도착한 곳은 앞이 탁 트인 저수지 같은 곳이었어요.
가로등 불빛에 비친 저수지 앞에 앉으시더니 옆에 앉으라며 조용하게 말을 이어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며 털어놓으셨네요. 내가 시애미 입장에서 막내 너를 계속 감싸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네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 나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계속 옆에서 맴돌고 있었던 거다. 그러니 동서지간에 더 차별받는다고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너한테 해온 행동들 보면 참는데도 한계라는 게 있는 거다. 막내 너는 그래도 손윗사람이라고 묵묵히 모든 걸 받아들이며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는데 어쩜 셋 다 그리 철이 없는지 아까는 내가 너무 화가 났었다. 둘째가 뒤에서 상을 들고 가고 있는 막내 너에게 가까이 다가가더니 다리를 거는 걸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추궁하지 않았던 건 다 너를 위해서다. 그 순간 나까지 흥분해서 막내 너 편을 들면서 난리를 쳤다면 앞으로 서로 얼굴 안 보고 살자는 것밖엔 안 되는 거니? 다른 방향으로 내가 벌을 줬으니 막내 너도 화가 많이 나고 기분 나쁜 게 있어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자. 그리고 시애미는 무조건 막내 며느리 편을 들어줄 거니 무슨 문제가 있다면 조금의 고민도 하지 말고 나한테 찾아와라. 시모는 모든 상황들을 뒤에서 전부 다 지켜보고 계셨고 최대한 불화를 적게 만들게 하시려고 중간 입장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탁 트인 저수지 앞에 시모와 함께 앉아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으니 좀 전에 서러움들은 눈 녹듯이 사그라들었어요.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언제나 한결같게 대해 주신 시모에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어느 정도 마음의 진정을 되찾은 뒤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려는데 무언가 분위기가 좋지 않았어요. 제 딸 예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남편 품에 안겨있는데 새 형님들은 예진이한테 삿대질을 하며 벙어리라고 막말을 퍼부어대면서 예진이 손에 쥐고 있는 핸드폰을 달라고 무섭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시모와 저는 급하게 마당으로 달려가 무슨 일이냐고 남편에게 물어보니 형님들이 예진이 손에 쥐고 있던 제 핸드폰을 갑자기 뺏으려 했다며 상황을 대충 설명해 주었네요. 다짜고짜 왜 얘한테 겁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진이한테 벙어리라뇨? 충분히 대화도 주고받을 수 있다고요. 단지 다른 아이들보다 발달이 좀 느린 것뿐인데 물어보는 질문에도 대답 안 한다고 삿대질하면서 벙어리라고 말하면 예진이가 받을 상처는 생각도 하지 않는 건가요? 큰형수, 정말 이렇게까지 안 봤는데 원래 인성이 그 모양이에요? 그래도 동서지간에 제일 큰 맞으면 다른 형수들 보는 앞에서 행동은 똑바로 하셔야죠. 예진이가 가지고 놀고 있는 핸드폰을 강제로 뺏으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형들도 형수들만 두둔하지 말고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내가 잘못된 거 아니잖아. 예진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눈물까지 흘리게 하고 삿대질까지 받으면서 벙어리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거죠? 새 형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거리고 있길래 제 딸이 놓지 않고 꽉 쥐고 있던 핸드폰을 침착하게 타이르며 엄마 거니 돌려달라고 얘기하자 형님들의 눈치를 보면서 저에게 조심스럽게 건네주던 순간 웬만하면 말을 잘하지 않던 예진이의 입에서 형님들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나쁜 사람들이라는 폭탄 선언과 함께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길래 불안에 떨며 입술을 깨물고 있는 형님들을 등지고 핸드폰을 살펴보던 순간 이상한 게 촬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진이가 2층 창문에서 핸드폰으로 밖의 풍경을 촬영하다가 뒷마당에 있는 세 형님들이 나누고 있는 대화를 보고 그 모습을 전부 핸드폰에 담아두면서 지켜보던 사이 느낌이 좋지 않았는지 큰 형님이 고개를 드는 순간 예진이와 눈이 마주치면서 핸드폰 안에 담겨있던 내용을 지우려고 쫓아다니다가 절대 뺏기지 않으려 눈물을 흘리던 상황에 남편이 막아선 거였어요. 야, 미주야. 가지고 있는 것 좀 꺼내봐봐. 오늘 내가 참고 있었는데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다. 그래도 괜히 걸리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언니. 지금 이렇게 뭉쳐있는 것도 불안해 죽겠는데 그것까지 달라고? 내가 지금 화가 치밀어 올라서 죽을 것 같은데 그럼 참고만 있으라는 거야? 막내 쟤를 어떻게 하면 이 집안에서 내쫓아버리지? 왜 갑자기 나타나서 찐득이처럼 붙어 안 떨어지는 거야? 너희들은 아예 계획도 없는 거지? 그냥 이대로 살 거야? 미주야, 뭐하고 있어? 정신 안 차려? 빨리 불 좀 붙여봐. 나중에 양치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불 붙이라고. 현미, 너는 내가 다 태울 때까지 망 좀 보고 있어. 내가 판을 깔아줬으면 너희들이 치고 들어와야지. 왜 이렇게 맺고 끊는 게 깔끔하지가 않아? 이래가지고 선정이가 이 집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둘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이혼하게끔 만들라고. 그것도 안 되면 더 악랄하게 괴롭히라니까. 우리 얼굴만 보면 치를 떨게 만들라고. 미준이가 그런 건 잘하잖아. 그런데 어머님이 중간에서 너무 끼어드시니까 내가 손을 쓸 수가 없어. 언니도 어머니 눈치 엄청 보잖아. 그래서 하기 싫다는 거야? 그럼 남자 한번 못 만나본 선정이 그냥 저렇게 놔둘 거야? 현미, 너도 이제 이리 와봐. 너희들 누구 때문에 이 집 며느리로 들어와서 온몸에 명품 걸치게 만들어줬어? 내가 뒤에서 전부 판 깔아주지 않았나? 둘째, 셋째 서방님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모든 걸 다 알려줘서 입에까지 떠먹여줬는데 너희들은 고작 저 막내 하나 처리 못해서 끙끙거리고 있으면 나보고 어쩌자는 거야? 내가 일을 버렸으면 마무리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지. 거짓말을 하건 막내 서방님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소문을 내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불화를 만들라고. 선짜리 안 보겠다는 거 겨우 주선해줘서 잘 먹고 잘 살게 됐으면 나한테도 돌아오는 게 있어야지. 밖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선정이가 배달은 내 동생인 거 너희들도 잘 알면 최대한 빨리 손을 쓰도록 해. 올해 안에 둘이 이혼하게 만들어. 알겠어? 너희들이 걸치고 있는 명품이 아깝다. 그런데 둘을 떼어놓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 하필 선짜리 주선해준다고 예전에 약속 잡았을 때 선정이가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약속이 취소된 걸 우리가 어떻게 되돌려잡아. 그날 막내 서방님이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막내 동서를 만난 건데 서로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만나서 인연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끈끈하다고. 그냥 선정이는 포기하자, 언니. 우리가 뒤에서 지원해주면 되잖아. 언니 마음 충분히 알겠는데 어쩌겠어, 상황이 이런 걸. 벌써 7년이나 흘러버렸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서두르라는 거잖아. 너희들 그동안 내가 한 동네에서 함께 자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준 거 몰라? 그동안 나를 잘 따르며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고마워서 이 집안에 꽂아준 거야. 막내제 꼴도 보기 싫으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집안과 인연 끊게 만들어. 알겠어? 다시 한번 말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줬던 만큼 보답하라고. 세 형님의 대화에
시댁 식구 전체가 발칵 뒤집히게 되었고 말도 안 되는 사실을 그동안 숨기며 살아왔다는 거에 시모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새형님은 오래전부터 서로 한 동네에서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큰형님이 아주버님과 만나면서 돈이 많다는 걸 알게 되자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혼을 성사시킨 뒤에 뒤이어 줄줄이 둘째 형님과 셋째 형님의 선자리를 봐줘서 한 식구로 들어오게 만들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배다른 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저희 남편과 연결을 해주려다가 첫째 형님과 배다른 동생분이 교통사고가 나면서 선자리는 취소가 되었고 그때 제가 남편과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만나 서로 인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걸 뒤에서 지켜본 첫째 형님은 분노하셨고 어떻게 해서든 저희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배다른 동생을 한 식구로 집어넣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네요. 이런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지고 아주버님들은 난리가 나고 말았던 거죠. 모두가 속아서 결혼을 하게 됐으니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된 것도 모자라 큰형님의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있던 영상에 태도와 말투 그리고 그거를 태우는 모습까지 전부 시부모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모습만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폭풍이 휘몰아쳤고 저희 부부 말고는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부부는 없었어요. 친밀한 계획에 넘어간 아주버님들께서 결국 이혼을 선언한 상태십니다. 앞으로 어떤 식의 결말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시부모님께서 사기 결혼이라고 법적으로 절차를 밟겠다는 말에 새형님은 오열을 하며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계획들을 세우려 했던 그 사람들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 같네요. 큰형님은 저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셔서는 용서를 구하며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저와 제일 가깝게 지내고 계신 시모에게 말 좀 잘 해달라며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만큼은 절대 안 된다고 발악하고 있는 중이네요. 제 딸이 그날 영상을 촬영하지 않았다면 저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기만 했을 것 같네요. 이런 사실이 밝혀진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사람들이 평생 자신들의 잘못을 후회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좋은 날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4년 전에 남편과 시집 식구들이 저지른 충격적인 행동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됐었는데요. 4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제 앞에 나타나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저희 엄마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서 대학병원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꽤 많은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죠. 특진비로 13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한테 정말 고맙게 생각했던 게 항상 저를 뒤에서 많이 도와줬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사소한 거라도 챙겨주려 하는 남편의 행동들이 저에게는 크게 다가왔었어요. 아빠가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나시고 엄마마저 점점 약해지고 계시다는 걸 병원을 다녀온 이후 더 크게 느끼다 보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었는데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고 뒤에서 많은 걸 챙겨준 남편이 너무 고마웠었습니다. 그렇게 병원까지 함께 가준 남편 덕분에 수월하게 병원 진료를 끝낼 수 있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와 엄마가 잠든 모습을 본 뒤에 저희는 아래층으로 내려왔어요. 한 건물에 저희 엄마와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함께 살고 있었죠.
그때 당시 시부모님 사업 부도로 인해 집 하나 구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져서 저희 아빠가 살아 계셨을 때 엄마와 장만하셨던 빌라에서 시댁 식구들이 들어와 살게 되었었죠. 3층은 엄마가 살고 계셨고 2층은 저희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1층은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함께 거주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항상 잘해 주셨어요. 시집살이 같은 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별일 없이 잘 생활하고 있었는데 시부모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며 저희 부부를 1층으로 부르셨어요. 별건 아니고 저기 사돈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 거니? 무슨 상황인지 우리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내려오라고 했던 거다. 네, 최근 들어 저희 엄마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고 계셨는지 저에게 여러 가지 증상을 얘기하시길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저희 엄마가 초기 치매 증상이 있으신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진행 단계가 아직 초기라서 눈에 띌 정도는 아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진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그래서 엄마도 충격을 좀 많이 받으신 것 같아 보였어요. 좀 전에 같이 있었을 때 요양원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 크게 증상이 나타난 것도 아니라서 벌써부터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했었는데 저희 엄마도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현재는 이런 상황이에요. 치매라고? 아니, 사돈이 나보다 나이가 젊은데 벌써 치매가 왔다는 거야? 초기에 관리만 잘해도 최대한 늦출 수 있다고 하던데 우리가 뭐라도 도와줄 수 없을까? 제가 이 사람 옆에 있으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런 거 오히려 의식해서 다가가는 게 장모님한테는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을 거예요. 항상 평소처럼 행동하시는 게 부담을 덜 느끼실 테니 너무 의식해서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병원에서 그러는데 나이 먹으면 누구나 올 수 있는 흔한 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두 분도 지금부터라도 몸 관리에 신경 쓰시고 자주 건강검진 받으세요. 초기에 예방하는 게 병을 키우지 않는 거라는 거 잘 아시죠?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엄마가 치매 초기라는 말에 상당히 놀라셨어요. 그리고 최대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신경 써 주셨죠. 처음에는 한 건물에 저희 집안과 시댁 집안이 함께 살면 마찰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많아질 것 같아 걱정을 했었는데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크게 문제되는 것들은 느끼지 못하고 잘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엄마가 치매 증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생활하면서 실수하시는 것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런 부분들이 자잘한 일거리를 만들게 되자 생활의 불편함을 시댁 식구들이 조금씩 느끼고 있었는지 짜증 섞인 말투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엄마도 계속 깜빡하다 보니까 반복되는 실수들 때문에 시부모님의 눈치를 보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되면서 한 건물에서 같이 사는 게 조금씩 불편함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아휴, 말도 마. 아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글쎄 사돈이 자꾸 돈을 잃어버렸다고 그러는 거야. 무슨 돈을 잃어버렸냐고 되물으니까 그동안 모아두었던 통장이 분실됐다고 찾아달라길래 우리가 사돈집에 들어가서 한바탕 집안을 뒤집고 내려왔었다. 이게 뭔 일이니? 치매 진행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게 오는 것 같은데 이러다가
정말 더 큰 일이 날까봐 걱정되긴 하는구나. 우리가 돌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니? 지금은 초기 단계라고는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우리들도 점점 지쳐가고 예민해지는 것 같아.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 부모님이 방금 얘기하신 거 말고도 자잘한 게 진짜 많아요. 얼마 전에는 계단에다 실수까지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저희 엄마가 다 닦으셨어요. 언니, 아무리 요양원에 모시기 싫다고 하셔도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저희가 신세를 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혹시라도 서운하게 생각할까봐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저희도 사람이잖아요. 이런 생활 오래 버틸 수는 없다고요. 시댁 식구들의 불만들이 점점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치매 진단을 받고 난 이후부터 진행 속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많았었는데 시댁 식구들도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건 그만큼 엄마가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였죠. 그래서 저 또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시부모님께 대충 상황을 듣고 집으로 들어온 저는 남편과도 진지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었죠. 남편은 저보다 먼저 모든 상황들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지 저희 엄마를 요양원에 모셔서 보살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딱히 방법이 없다는 표현을 하면서 저를 설득시켰습니다. 요즘 요양원이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시설이 나쁘지 않다니까. 서로가 피해를 보면 되겠소.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상황들이 많아질수록 상처만 커지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루빨리 요양원으로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장모님도 정신이 있을 때 들어가셔야 적응을 하시지. 괜히 버티고 있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우리 부모님께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고 하시더라. 얼마나 불안하면 나한테 그런 말까지 하시겠소? 그렇긴 하지만 내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질 않아서 그래. 새로운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과 같이 지내야 한다는 건데 내 마음이 너무 편치가 않아. 지금 다니는 회사 일을 그만두고 내가 엄마 곁에 있어주는 게 좋지 않겠어? 엄마가 어느 정도 정신이 있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그 시간 동안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내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엄마께 소홀해지는 건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퇴사를 하고 엄마를 내가 직접 돌봐드리면 시부모님께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잖아. 어차피 집도 분리되어 있으니 당신이 피해 볼 일도 없을 테니까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 결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당신 표정이 별로 좋지가 않네. 그런데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봐. 이게 말처럼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 그렇긴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이 힘든 거지. 어느 정도 시간 좀 지나면 크게 걱정될 만한 것도 없을 거라니까. 남편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엄마를 직접 돌봐드리겠다는 걸 반대하고 있었어요.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신경을 안 쓴다고 해도 손이 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자기 부모님한테 스트레스 받게 하는 일은 만들고 싶지 않다고 저희 엄마를 하루라도 빨리 요양원으로 보내길 바라길래 그런 남편의 모습이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었어요.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그동안 큰 트러블 없이 잘 지내오면서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해 주던 남편이었는데 저희 엄마가 치매 판정을 받은 뒤부터 남편의 태도는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리게 되자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안 좋게 바라보셨고 엄마를 대하는 태도 또한 상당히 불편할 만큼 함부로 대하시는 행동들에 결국 시부모님이 저희 빌라에 사시는 동안 처음으로 안 좋은 대화가 오고 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크게 상처를 받았던 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은 제 입장에서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어느 정도 마음 정리가 될 때까지만 저희 엄마 옆에 있어주고 싶다는 건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글쎄, 왜 손해보는 짓을 하냐는 거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제까지 사돈 옆을 지키고 있을 건데? 너는 너만 생각하니? 애들은 어쩌고? 고생은 내 아들이 다 하게 되는 거잖아. 둘이서 맞벌이 하는 것도 부족한데 혼자 벌게 되면 생활이 가능할 것 같니? 왜 힘든 길을 선택하냐는 거야. 나는 절대로 반대할 거다. 그동안 모아뒀던 돈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덜 벌더라도 생활비 정도만 충당해도 충분하다고요. 오히려 제가 집에 있으면 애들 학교 보내는 것도 그렇고 재선에서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득되는 부분들이 더 많은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를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시지 않잖아요. 일단 천천히 상황을 지켜보고 시간을 충분히 가진 다음 요양원에 모실지 결정하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서로 얼굴까지 붉히면서 싸워야 될 상황인 거예요? 도대체 이러시는 목적이 뭐예요? 단순히 요양원에 안 모신다고 화내실 이유는 없으신 거잖아요. 아, 진짜? 당신은 눈치가 없는 거야? 우리 부모님께서 1층에서 살고 계시는데 얼마나 불편해 하시는지 알아? 장모님 혼자서 제일 넓은 3층에서 살고 계시잖아. 그래서 요양원에 보내드리면 그 자리를 우리 부모님이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좀 더 삶의 여유가 생기는 건데 이렇게 눈치가 없어? 맨날 집이 좁다고 힘들어 하시는 거? 당신도 모르는 건 아니잖아. 이번 기회에 자연스럽게 요양원으로 보내드리면 서로가 좋은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제발 생각 좀 하자니까. 그럼 1층은 내가 생활하면 되는 거야? 오빠,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 있다고 했잖아. 1층을 신혼집으로 꾸미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괜찮겠지? 그러니까 저희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려는 목적이 이런 거였어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3층에서 살고 싶으셔서 계속해서 보채신 거예요? 지금 누구 덕에 따뜻한 집에서 사시는 건지 모르세요? 저희 엄마가 배려해드리지 않았다면 길거리에서 사셨어야 했으면서 지금 상황을 고마워하시기는커녕 욕심을 부리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니? 우리가 언제 고맙다고 안 했던 적 있어? 사돈이 건강이 안 좋아지셨으니까 겸사겸사 자연스럽게 우리가 3층에서 살겠다는 거잖니. 됐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3층은 저희 부모님께서 그동안 살아오셨던 소중한 공간이라고요. 1층에서 사시는 게 뭐가 부족하다는 건데요. 방도 3개에 화장실도 2개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아버님, 어머님이랑 아가씨까지 같이 사는데도 방이 하나 남잖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정말 몰랐네요. 당신이야말로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1층에서 지내게 하시는 거 그동안 마음에 걸리지 않았다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음 문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지 알아? 우리가 전부터 그랬던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생겼으니까 겸사겸사 조정을 좀 하자는 건데 이렇게까지 화를 낼 문제인 거냐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해. 남편 말을 잘 들어야 집안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데 이렇게까지 앞뒤가 꽉 막혀서 앞으로 어떻게 사냐?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시부 사업이 부도가 나게 되면서 막대한 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남편이 벌어오는 월급은 거의 다 시댁 빚 갚는데 사용되고 있었죠. 제가 버는 월급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까지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시댁 식구들 생활비까지 충당하고 있었는데 저희 가족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더 큰 걸 바라고 있는 시댁 식구들의 행동들은 너무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남편이 저에게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는 너무나도 컸었는데 남편은 그런 제가 상처를 받든 말든 안 좋은 말들을 더욱더 거침없이 뱉어대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만 요양원에 모시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문제인데 왜 그걸 미련하게 붙잡고 있냐고 한심하게 쳐다보던 남편한테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었죠. 그날 이후 저는 시댁 집안 식구들과 금이 가기 시작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시부모님과 남편의 행동들 때문에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혼자서 앓고 있자 지금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셨던 엄마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요양원에 들어가도 된다며 제가 시댁 집안 식구들과 잘 사는 게 우선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시댁 식구들과 함께 웃으면서 지내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는 낯선 환경인 요양원에 계시는데 어떻게 잘 먹고 잘 지낼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요양원이 좋다 한들 낳아주신 부모를 모시는 건 자식으로서 당연한 건데 모실 수 없는 상황도 아니고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잠깐 오락가락 하시는 엄마를 모시기 싫다고 요양원에 보내는 건 제 성격상 맞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진행했어요. 회사에는 사정을 얘기한 뒤 나오게 되었고 엄마를 전적으로 돌봐드리게 되었었죠. 그리고 제가 회사를 퇴사하게 되면서부터 시부모님과 남편은 저를 남처럼 생각하면서 조금도 도와주거나 아는 척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지속이 되고 불편한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가던 어느 날 잠을 자고 계시던 엄마가 잠꼬대를 하시는데 이상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옆에서 같이 자고 있던 저는 잠에서 깨게 되었고 엄마는 나 이한숙 이달까지 전액 딸에게 변제한다고 알 수 없는 말과 함께 무서움에 떨고 계셨습니다. 엄마를 흔들어 깨웠지만 깊은 잠에 빠지셔서 그런지 몸을 돌려 다시 주무셨어요. 뭔가 진정이 되지 않았는지 흐느끼시면서 괴로워하시길래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저도 다시 잠이 들게 되었었죠. 그런데 엄마가 잠꼬대를 했던 그 말들이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게 될 거라곤 정말 꿈에도 몰랐었는데
며칠 뒤 잠시 볼일을 보고 집에 도착해 장바온 물건을 차에서 내리고 있었는데 주차장 한편에서 남편과 시모의 대화가 제 귀에 들려오고 있었어요. 계속 써먹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거야? 정말 치매가 심해지긴 했나 보다. 그런데 통장 비밀번호를 안 까먹는 게 더 신기하다. 그렇잖아도 까먹을까봐 제가 옆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거 전부 확인해 놨어요. 저희는 앞으로 이것만 있으면 생활비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다니까요. 장모님한테 각서 쓴 거랑 녹음된 내용 들려주면서 병원비 갚아야 된다고 하면 알아서 순순히 은행까지 따라가 주시는데 저희가 힘 안 들여도 알아서 돈 뽑아서 주잖아요. 장모님이 병원에서 검사 받았을 때 그때의 비용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셔서 130만 원씩 받아내고 있기는 한데 한 200만 원으로 다시 올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각서 쓰는 거랑 녹음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가 크게 한마디 하면 겁에 질리셔서 순순히 말을 따르긴 하니까 민우 엄마가 잠깐 외출했을 때 작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엄마도 좀 도와주세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일 처리를 진행해야 되잖아요. 겁만 주면 금방 따라 쓴다니까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나중에 며느리가 알게 되기라도 하면 어쩌니? 법적으로 우리가 불리해지는 상황이잖아. 엄마는 솔직히 걸릴까봐 무섭다. 아유, 절대 걸릴 일 없어요. 장모님은 치매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각서랑 녹음한 건 폐기하면 되는 거고 민우 엄마가 퇴사하면서 생활비가 많이 줄었다고 불만을 털어놓으니까 그때부터 생활비를 따로 주셨다고 하면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 녹음기랑 각서가 없다면 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니까요. 혹시 모르니까 이건 차에다 넣어두는 게 좋겠어요. 최대한 뽑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빼먹은 다음 나중에 이 집도 명의를 저로 돌려달라고 조정해 보려고요. 남편과 시모의 계획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잠깐 다투긴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관계 회복이 될 거라 믿고 있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을 뿐 시댁 식구들은 오히려 저희 엄마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거에 경악을 하고 말았었죠. 시모와 남편이 계단으로 올라간 사이 저는 차에서 숨죽이고 있다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엄마 집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는 엄마를 모시고 나온 뒤 은행에 들려 통장 안에 있던 돈들이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확인을 해보게 되었죠. 지속적으로 며칠에 한 번씩 빠져나간 돈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오락가락하는 아픈 엄마를 상대로 이런 충격적인 일들을 저질렀다는 게 확인이 되는 순간 저는 그 사람들을 절대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들어간 저는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외출을 한 사이 집에 들어가 남편 차 보조키를 가지고 나왔고 새벽에 주차되어 있던 차 문을 열어 안에 있던 녹음기와 각서를 확보할 수가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녹음기를 틀어 확인을 해보자 남편은 엄마를 무섭게 겁을 주면서 제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말로 상황을 이끌어 나간 뒤 남편이 하라는 대로 녹음을 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남편의 소름 끼치는 녹음된 내용을 들으면서 분노를 참지 못했었죠. 더 이상 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된 저는 시댁 식구들이 외출했을 때 3톤 트럭을 불러
1층에 있던 짐을 모조리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 저와 함께 살았던 남편의 짐 또한 같이 3톤 트럭에 실어 버렸어요. 그렇게 잠시 뒤 볼일을 마치고 돌아온 시댁 식구들은 저희 빌라 앞에 이삿짐 센터 트럭이 주차되어 있자 이상하게 쳐다보며 이를 쑤시고 있었어요. 저희 엄마를 이용해 갈취한 돈으로 고기를 먹고 온 듯 보였죠. 이게 무슨 일이냐? 누가 이사라도 오는 건가? 며느리가 사돈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결정이라도 한 것 같은데? 아들, 너는 뭐 좀 알고 있는 게 없는 거야? 엄마, 이거 뭐예요? 우리 짐들이잖아요. 뭐야? 당신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왜 우리 부모님 짐들이랑 내 짐들을 이삿짐 차에 전부 다 실어놓은 거냐고?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 당신이 한 짓을 전혀 모르고 나한테 큰 소리 치는 거냐고. 이거 뭐야? 여기에 적힌 각서랑 녹음된 내용,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데?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고 가지고 있는 거야? 장모님이 무슨 말이라도 한 거야?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일단 침착하고 여기 있는 짐들부터 다시 내려놓자. 뭘 내려놔? 내가 벌써 전부 다 확인을 해봤는데 어디서 상황을 모면하려 들어? 이미 은행까지 다녀왔다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우리 집안이 당신 집안을 어떻게 대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을 해? 그러고도 무사히 넘어갈 줄 알았어? 그동안 우리 빌라에서 무상으로 살게 해줬으니까 이제 그만 방 빼줬으면 좋겠네. 그리고 이거 받아. 당신이랑 내가 더 이상 부부 관계가 아닌 남이 되겠다는 이혼 서류야. 더는 같이 살 수 없다는 거 알잖아. 아니, 우리가 무상으로 너희 빌라에 살고 있었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법적으로 남의 짐을 함부로 뺄 수는 없는 거라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니? 방금 제 앞에서 법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누구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죠? 제가 당신들 짐을 함부로 빼도 될 만큼 저희 엄마한테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목을 빳빳이 세우고 있는 거죠? 당신들은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제가 분노를 감추지 못한 채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난리를 치자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저에게 생각이 짧았다면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너무 충격적인 일들을 저질러버린 시댁 식구들을 도저히 용서해줄 수가 없었죠. 그렇게 그 사람들을 상대로 법적인 소송에 들어갔고 치매 엄마를 상대로 돈을 갈취한 정확한 증거물들을 제출하면서 그 사람들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처벌을 내릴 수는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저희 엄마 돈을 갈취한 거에 대한 원금과 어느 정도 피해 보상 금액 정도만 받아낼 수 있었고 모두들 집행유예로 판결이 나고 말았죠. 그렇게 남편과도 이혼 위자료 소송을 하게 되면서 함께했던 모든 세월들을 정리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키우는 걸로 합의를 보게 되었고 2번 다시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금 일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거였죠.
그날 이후 1층과 2층은 월세를 주게 되었고 엄마의 건강은 날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면서 현재는 저를 10살 정도의 나이로 생각하고 계시네요.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저는 엄마를 요양원에 모시지 않고 있어요. 제 곁에 있어주는 것만도 너무 감사하거든요. 아이들도 제가 고생하는 걸 알아서 그런지 옆에서 많은 걸 도와주면서 같이 힘을 합쳐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와 인연을 끊어내었던 전 시댁 식구들이 갑자기 저희 빌라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더니 한 번만 살려달라고 시부모님이 오열을 하고 있었죠.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쳐다만 보고 있는데 남편이 갈 곳이 없어서 결국 다시 올 수밖에 없었다는 말을 꺼내고 있었어요. 저기, 여보, 민우 엄마, 내가 그때는 정말 잘못했어. 벌써 4년이나 지난 일이잖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우리가 그때는 당신한테 불만이 생겨서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것 뿐이라고. 그래, 네가 그때 사돈을 요양원에 보내기만 했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었던 거라고. 내 아들이 정말 많은 대출을 받아서 다시 시작했는데 이게 글쎄 처음에는 잘 되는가 싶더니 결국 또다시 부도가 나게 됐지 뭐냐. 오고 갈 데도 없고 거기에다가 내 딸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어떤 남자 만나서 살림 차리겠다고 우리를 버리고 가버려서 돈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없다. 지금 빚에 쫓겨 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숨어 지낼 만한 곳을 찾고 있었는데 그때 네가 생각이 나더구나. 우리를 한 번만 걷어주면 안 될까? 너희 시아버지가 잡일이라도 좀 해보려 했다가 허리까지 다쳐서 지금 아주 다들 죽을 맛이다. 시키는 건 전부 다 할 테니까 제발 우리 좀 다시 받아들여주면 안 되겠니? 내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고 그때의 삶이 너무 그리워서 다시 찾아온 거니 제발 내치지는 말렴. 그럼 그때 받지 않겠다던 위자료 다시 가지고 오세요. 그럼 생각 좀 해볼게요. 저희 가족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는 조건 잊으셨어요? 왜요? 돈이 땡전 한 푼 없는데 제가 돈을 달라고 하니까 황당하세요? 그럼 그런 조건을 왜 다신 거죠? 그때 각서까지 쓰셨잖아요. 평생 제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작성하셔놓고 4년 정도 지났으니 제 마음이 어느 정도 누그러졌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당신들 같이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을 또다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제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그만 사라져 주시죠. 빚에 쫓기고 있어서 도망 다니는 중이라고 했으니 여기에 있다고 지금 바로 얘기해야 되겠네. 사채 빌린 곳이야 대충 알아보면 금방 나오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저는 강하게 거부를 했고 제 발을 붙잡고 늘어지는 바람에 결국 경찰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이후 2번 다시는 저희 빌라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기분이 썩 좋은 건 아니네요. 괜히 또 다른 문제거리가 생길까봐 3층까지 세를 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람들과 만나지 않는 게 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요. 대우받으면서 살고 있을 때는 감사한 줄 모르다가 시간이 지나고
과거에 대한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고 그제서야 후회를 하는 그 사람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도망치는 신세로 전락해버린 그 사람들이 평생 도망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후회하길 바랄 뿐이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은 지금처럼 변함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